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책 읽고 글 쓰고 농담하는 방송 이 책 읽을 67회 지금 시작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바람직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쉽지는 않겠죠. 우리는 보통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보다 나빠질지도 모르는 내일을 걱정하며 또 하루를 보냅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소리 지르는 세상에서 일단 멈춰 숨이라도 좀 쉬고 갔으면 좋겠다고 조용히 중얼거리고 있는 여기는 이 책 이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곰곰입니다. 매번 인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시간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숨쉬는 방송 이 책 이글을 같이 진행할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고 있는 분입니다. 등에 담을 달고 사는 예비 환자 샤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샤샤입니다. 요즘 정말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나요? 약간 나름 그러지 않으려고 자전거도 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쉽네요. 자전거가 무릎을 상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또? 그래서 일주일 쉬었어요. 못하고. 그렇군요. 오프닝에서 이제 같이 숨 쉬는 방송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을 얘기하면 저는 숨 쉴 때마다 등이 아파요. 지금 등에 담이 와가지고 숨 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뭐 비슷한 일상이고요. 육아하면서 틈틈이 이 책 읽을 방송 준비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틈틈이 그래도 글 쓰고 이렇게 부담감으로라도 책을 읽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뭐 이번 책에 대한 얘기는 이제 방송에서 하겠지만 네. 어쨌든 뭐 이번에도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자기 삶에만 약간 매몰돼서 지내잖아요. 그렇죠. 타인의 삶을 약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숨이 트인 느낌이 좀 드는 시간들이었고 등에 담이 걸렸고 네. 아기는 오늘 열이 나서 아침에 병원에 다녀왔고 뭐 그러고 고생하셨습니다. 공고님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저도 똑같이 뭐 일하면서 방송 준비하는데 방송 준비가 은근히 그러니까 꼭 나쁜 의미는 아닌데 스트레스가 좀 되기는 해요. 그럼요. 힘들기도 스트레스죠. 하고 책을 읽고 정리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막 이런 게 근데 그거라도 안 하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특별한 일들은 별로 없었고요. 그런 걸 한 적 있어요. 인터넷에서 약간 성격이랑 심리 테스트 같은 게 있었어요. 어떤 항목에 내가 뭐 1에서 5까지 그러니까 매우 그렇다 해서 매우 아니다까지를 막 고르면 너는 무슨 스타일이야.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링크를 보내줘서 아내랑 같이 해봤어요. 흥미진진하다. 그리고 내 삶을 받아들이게 됐어. 왜? 약간 그런 거죠. 제가 좀 적었어요. 네. 저는 선의의 옹호자라는 타입이고요. 조용하고 신비로우며 샘솟는 영감으로 지칠 줄 모르는 이상주의자라고 합니다. 아내는 용의주도한 전략가. 상상력이 풍부하며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우는 전략가형인데 둘 다 아내랑 제가 여기서 빵 터졌어요. 대표적인 인물. 저는 대표적인 인물이 마더 테레사. 아내의 대표적인 인물은 푸틴. 마더 테레사와 푸틴이 결혼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네, 상상하시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아내한테 이 얘기를 하겠다. 그랬더니 푸틴 말고 다른 것도 자기 얘기해달라고. 다른 사람도 있다. 뭐 그랬어요. 근데 저는 마더 테레사, 마틴 루터 킹, 만델라 뭐 이런 사람들이고 아내는 푸틴, 모리아티. 근데 이제 좋은 것도 있어요. 캣니스, 헝거 게임 여주인공. 캣니스, 뭐 간달프, 미셸 오바마 뭐 이런 느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내랑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링크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네. 해보면 재밌겠네요. 선의의 옹호자. 그렇습니다. 뭔가 되게 선해 보이네요. 신비롭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자, 오늘은 그러면 네. 바로 책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 책은 제가 골랐죠. 네. 간단하게 책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라는 책입니다.
자,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라는 이 책은 그 전병근이라는 분이 쓰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 개인이 썼다기보다 북클럽 오리진이라는 그런 뭐랄까 단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법인격?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겠네. 그 제가 그 북클럽 오리진 그 소개를 찾아왔어요. 지식 문화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국내외 좋은 책과 저자 인터뷰, 함께 나눌 만한 글과 컨텐츠를 전해드립니다. 손안의 모바일 공간은 물론 나아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지적 감성의 새로운 문화 채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고요. 여기 북클럽 오리진에는 컨텐츠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뷰 오브 리뷰, 뭐 지난주에 나온 신간 중에 주목할 만한 책을 소개하거나 오늘의 큐레이션, 책 만드는 사람, 번역의 세계, 미니북,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이런 코너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가 다양한 사람들의 독서 근황을 알아보는 릴레이 코너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소설가 김현수 씨, 그 김현수 작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김현수 작가한테 요즘 무슨 책을 읽는지 물어보고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또 알아보고 네. 이 릴레이를 하는 거고 처음 시작부터 39번째 까지 릴레이를 이제 책으로 묶어가지고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라는 저희가 이번에 읽은 책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메뉴들이 무슨 웹사이트의 메뉴인가요? 근데 검색하면 그 포스팅처럼 여러 글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그러면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도 현재 진행형인 프로젝트예요. 맞아요. 네. 그 뒤로 보니까 그 39분 이후에 엄청 많지는 않고 몇 분 더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진행 중인 컨텐츠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북클럽 오리진이 처음 시작할 때 카카오에서 받아서 봤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조금 나랑 안 맞는 컨텐츠도 있나 그래서 안 보긴 했는데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걸 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 책 이걸 하는 이유랑도 약간은 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희가 항상 궁금하거든요. 사람들 무슨 책 읽나. 그래서 뭐 지하철을 타면 누가 책을 읽고 있는데 표지가 안 보여. 답답해. 궁금해. 그리고 뭐 TV를 보는데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건 책 읽는 장면들이나 뭐 방송에서 그런 모습이 비추면 너무 궁금해요. 그래. 뭐 읽지? 뭐 읽을까? 그런 쾌감이 있어요. 얼마 전에 효린의 민박에서 박보검이 책을 읽는 게 예고편에서부터 계속 나왔어요. 표지를 보니까 내가 아는 책이야. 그럴 때 되게 신나는 느낌이 있죠. 뭐였나요? 그게 아마 은유 작가님의 쓰기의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책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라는 코너를 엮은 그런 책이고요. 주로 이메일 인터뷰로 진행된 내용이고 몇몇 분들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터뷰랑 책에 나온 그 다른 책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총 39명인데 이 중에 남자랑 여자가 몇 명씩일 것 같으세요? 제 기억으로는 대부분 남자였던 것 같은데 여성이 한 5손가락에 꼽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확실히 그 젠더 이슈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어떤 이런 책을 봐도 그래서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성비를 성비를 보게 돼요. 제가 그래서 한번 세어봤는데 39명 중에 남자가 30명, 여자가 9명. 그렇구나. 퍼센트로 치면 남자가 77% 정도 됐습니다. 그렇구나. 이건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뽑은 건 아니고 지금 읽은 사람이 다음 사람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쭉 가는 거긴 한데 어쨌든 남자가 훨씬 많았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을 궁금해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 구조가 여성이 그 정도 위치까지 가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 불리하다 여성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완전 딴 얘기지만 퍼센트 얘기가 나와서 어제 우연히 본 헤드라인 중에 좀 충격적인 게 있더라고요. 미국 얘기였는데 미국에서 정말 딴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그 자폐 아동 비율이 57명당 1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싶었어요. 되게.
57명이면 반 두 개 중에 한 명은 있다는 거예요. 네, 되게 많은 비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퍼센트로 환산해 놓은 걸 보니까 1.7%였나 8%였나 그런데 퍼센트로 보는 것보다 57명당 한 명을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네. 1.78이면 어쨌든 100명 중에 한 2명. 네네. 이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나오겠네요. 57명당 한 명이라 그래서 그렇구나. 그 나름 되게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이 사회가 안고 같이 갈 거냐. 그렇죠. 일단 논의가 미리부터 필요하겠네요. 그런 거 되게 많이 사회적으로는 필요하고 과학적으로는 이제 원인이랑 치료 방법 이런 걸 규명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현재 이제 57명당 한 명이라는 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건데 실제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왜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같이 그냥 원래 있었는데 진단이 늘어난 거다라는 견해도 있고 현대 사회가 되면서 뭐 좀 이렇게 공동체가 사라지고 이러면서 늘어나는 거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직 그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과학자 여러분들 분발해 주세요. 그래야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딴 얘기 잠깐 했고요. 네. 그러면 다시 책 얘기로 돌아와서 네. 39분이 각자 자기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나 아니면 뭐 영향을 받은 책이나 좋아하는 책들을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근데 쭉 읽다가 이거 정리를 해서 나중에 한번 쭉 봐야겠다 했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많죠. 한 사람이 한 3-4개씩 막 추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보니까 책 맨 뒤에 정리가 돼 있어서 책 맨 뒤에. 네, 제가 개수를 세웠어요. 네. 그 39분이 추천한 총 추천 도서 수가 244권이고요. 그 중에 그러니까 1인당 한 6권 정도입니다. 이 중에 이제 책을 가장 많이 추천한 사람이랑 가장 적게 추천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가장 많이 추천한 분은 작가하시면서 전 서울문화재단 대표였던 조선희님이 19권을 추천하셨어요. 가장 적게 추천한 분은 소설가 김현수님 한 권. 그렇구나. 이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제일 처음이라서 딱 물어보는 거에만 대답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의외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 책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네. 이거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냥 놓치는 거냐, 내가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맨 뒤에 부록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부록에 책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책?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그 내 삶의 틈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약간 볼 수 있는 느낌이었고 이게 꼭 이제 어떤 책 읽으세요 하고 다음 사람 누구 궁금하세요 2가지 질문하고 끝나는 게 아니어서 그쵸. 나름 이제 인터뷰어가 인터뷰에 대한 공부도 약간 해가신 것 같고 그래서 그분의 작업이나 삶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터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뭐 영화 배우도 계시고 감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술계에서 종사하시는 밴드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다들 되게 자기 자리에서 치열하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려면 준비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최근 저작이라던가 인터뷰들을 다 찾아보고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준익 감독 인터뷰 할 때 그때가 막 동주 개봉했을 때였는데 한참 얘기하다 감독님이 갑자기 근데 보긴 봤어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맞아요. 깜짝 놀랐다는. 다행히 보셨다고 합니다 인터뷰가. 그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책 골랐을 때 제가 기대했던 그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장점이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약간 뭐랄까 되게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책은 너무 좋았는데 읽는 게 너무 좋진 않았어요. 이런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책은 사서 집에 꽂아놓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한 명씩 그때그때 그냥 보는 게 제일 좋은 책인 것 같다는 생각? 그래, 통독이 아니라 발췌독을 해야 되는 책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이 39명을 한 번에 쭉 읽으려니까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사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보기도 힘들고 그냥 쭉 보다 보면. 그리고 원래 이게 외부로 그 모바일로 발행된 컨텐츠다 보니까 애초에 하나씩 떼어져서 보게 되어 있던 컨텐츠였던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것들이 약간은 좀 그러니까 책은 좋은데 읽는 나는 약간 어렵고 불편했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요. 이게 책이라는 컨텐츠도 그
책의 형식 자체도 지금은 되게 많이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디오북도 있고 전자책도 있고 뭐 아예 그냥 텍스트로만 웹에 띄워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종이책으로 엮여 있는 것도 있고. 근데 형식뿐 아니라 책 자체 하나하나의 성격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읽는 게 제일 좋은지에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간에 뭐 어떤 장소에서 맞아요. 읽는 게 좋은지까지 책마다도 약간 생명력이 있어서 다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형태가 그 내용을 구속하기도 하고 그렇죠. 읽는 예. 경험을 구속하기도 해서 그런 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책이 좀 좋다는 걸 전제로 하고 아쉬웠던 점을 또 하나 얘기하자면 저는 그런 부분은 있었어요. 다 되게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피곤했어요. 아 그래 그런 것도 있지. 여러분 책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계속 네. 책은 되게 좋고 좋은 말씀이 진짜 많은데 좋은 말씀을 한 3시간 연속으로 들으면 그쵸. 피곤한 느낌? 그런 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시게 되면 꽂아놓고 가끔씩 꺼내서 오늘은 이 사람 거 한번 볼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인터뷰들 중에 네. 제일 인상적이었던 분 혹시 있으신가요? 제일 인상적이었던 분이요. 저는 다들 진짜 좋았는데, 그러니까 네. 인상적인 분야들이 되게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안성기 씨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신기한 면들을 보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안성기 씨도 그랬고 음악하는 김수철 씨. 김수철 씨 너무 의외였죠.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진짜. 그분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약간 인문학 쪽에서는 도정일 님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인상적이었는데 일단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자면 공공님은요? 저도 안성기 배우가 제일 좋았어요. 아 그래요? 진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인지는 몰랐고 사실 우리는 피상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만 보잖아요. 그렇죠. 예. 맥심 선전정 같은 뭐 그런 거 그런 것만 보는데 되게 의외구나. 그리고 젊은 시절에 힘들었던 이야기도 그리고 그거를 겪을 때의 이야기들이 되게 의외고 되게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뭐가 제일 좋았냐면 백수로 지낸 2년을 얘기하는데 이 인터뷰어 분이 그때 되게 힘드셨겠네요. 그랬더니 그때가 제일 좋은 시간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분 되게 뭐 있는 분이구나, 내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 안성기 배우님이 하신 멘트 중에 제가 좋았던 게 잠시만요. 책을 찾아볼게요. 저는 이걸 전자책으로 샀어요. 네네. 그래서 전자책으로 사면 밑줄을 치고 밑줄 친 걸 찾아보긴 편한데 막 펼치기는 또 불편하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큰 일을 해서도 재미가 있겠지만 평소 소소한 일에서 오는 재미도 커요. 그리고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중독이 됐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에는 특히 뭐 스타트업도 열풍이 불고 이러면서 너도 뭔가 할 수 있어. 되게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니? 그래. 라고 얘기하는 와중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전 좀 좋았어요. 저도 되게 좋았어요. 그 부분. 되게 좋았고. 저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 사람도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안성기 님도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멋있다는 생각을 했던 이제 주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 이 사람 되게 뭐랄까 자기답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의 시선이나 남들의 기대 같은 것보다는 자기답게. 아까 말했던 그런 것도 그런 거죠. 이제 다들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소소하게 사는 게 뭐 어때서? 나는 평소에 화분 가꾸고 청소하고 이런 거 되게 좋은데 뭐 이런 대목들 되게 마음에 들었고 마지막으로 약간 빵 터졌던 거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았어요. 이제 인터뷰어가 물어봐요. 일단 배우니까 이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배우는 약간 의외의 면들이 그러니까 속되게 말하자면 똘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술가니까 그럼 표현하려면 그래야 배역의 스펙트럼도 넓어질 거고. 인터뷰어도 그런 질문을 해요. 배우는 좀 극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약간 바른 생활 사나이 같다. 괜찮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그거에 대한 변명은 1도 하지 않고 어차피 삶은 자기가 사는 거니까 자기 만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바른 생활 맨으로 살든 어쨌든 나는 이게 좋다. 이런 선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안성기 배우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봤어요. 이분도 어렸을 때 아역 배우 하다가 저는
아역 배우 하셨다는 건 알았는데 중간 과정을 몰라서 그냥 쭉 배우의 길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고등학생 때쯤 돼서 여기 끊기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다른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외대 베트남어 학과를 가셨는데 생각은 이제 그런 거였다는 거죠. 베트남어 학과를 갔다가 ROTC를 해서 월남전에 가서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뭐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랬는데 ROTC가 되고 뭐 이랬는데 월남 파병이 끝나고 그리고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면서 베트남어과가 필요한 것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ROTC 출신이면 그냥 원서만 내면 다 대기업 가던 시대인데 자기만 그래서 못 갔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지? 이렇게 해서 다시 배우로 돌아왔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삶을 계획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쓸모없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지.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되게 진부하지만 그 세옹지마 일화가 정말 정확하게 맞네. 그러네요. 아 이래서 정말 그랬는데 좋은 건가? 아닌가? 좋은 거네? 이런 계속 부침이 있는 느낌이었고 들은 말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누구 얘기더라?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신을 안 믿지만 만약에 신이 있다면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재미있는 점 하나는 그거일 것이다. 야, 쟤네들이 계획을 세운다? 와, 쟤네들이 계획을 세워. 이게 제일 재밌을 거라고. 그렇구나. 되게 일리 있네요. 안성기 배우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 그 백수 시절에 어떻게 지냈냐. 근데 그때 뭐 시나리오도 쓰고 뭐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했던 과정들을 얘기하시면서 저는 저 자신을 아꼈어요. 맞아. 라는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백수가 되면 되게 나태해지기도 쉽고 보통 이제 백수라는 거는 보통 자발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분도 뭔가 잘 안 돼서 그런 기간이 있었던 건데 그럴 때 좌절하거나 이제 술을 들이붓거나 막 나태하거나 이러지 않고 나를 아꼈다라는 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운동도 하고 시나리오도 쓰고 되게 바쁘게 지내셨다고. 그리고 사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캐스팅이 되시기도 하고요. 캐스팅 하려고 할 때 이제 내가 써놓은 시나리오가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캐스팅 됐다고. 그래서 이제 안성기 배우님이 계속 하시는 얘기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아야 하고 기회가 왔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2, 3년 그냥 훅 간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 어떤 전문가들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의 세계를 보면서 내가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그런 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면인데 되게 신기했던 건데 안성기 배우님 인터뷰에서 봤던 것 중에 신기했던 거는 TV랑 영화의 차이를 얘기했던 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안성기 배우님 자신은 뭐 요 근래 러닝맨에 나가셨다는데 TV가 되게 잘 안 맞는 사람이라고 사실. 그래서 차이를 얘기해 주시는데 TV는 약간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 매체고 현장의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지금 상황에서의 최선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매체고 영화는 내가 원했던 최선을 끝까지 밀어붙여 볼 수 있는 매체고 영화는 큰 약간 차이죠. 그렇죠. 영화는 좀 더 시간이 있고 약간 TV는 즉흥적이고 약간 순발력이 중요한 매체고 자기 성향은 영화에 훨씬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영화랑 TV는 집에서 앉아서 사람들이 편하게 보는 거고 그쵸. 영화는 극장에 돈 내고 가서 보는 거야라는 구분이 아니고 그치.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구분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드는 그것도 그러니까 뭐가 더 낫고 별로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만드는 자세도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는가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영화는 그렇죠. 한 장면 한 장면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소리랑 어우러져서 흔히 미장센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런 것까지 되게 구도까지 중요하고 TV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이제 캐릭터나 이야기나 이런 데 좀 더 방점이 있을 것 그리고 같고. 드라마는 영화보다 훨씬 기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천천히 보여줘도 되는 면이 있고 영화는 밀도가 필요하니까 이 장면을 최대한 잘 찍어야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안성기 배우님 이야기만 한 10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다른 분 얘기를 해볼까요? 또 어떤 뭐 사람이든 아니면 내용이든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는 되게 많이 있었죠. 근데 크게 나눠서 저는 신기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화두를 얻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식은 아까 말했던 TV랑 영화 이런 네,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맛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되게 신기하고 많아요, 재밌는 거 맞아요. 많아요. 이런 분야에서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거 알게 된 거 되게 직업이 많아서 되게 다양해서 그게 그러니까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되게 재밌어요.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두 중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이종영 님이 계셨는데 네. 철학가이자 저술가이신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철학이나 종교에서 다루는 게 딱 두 가지인데 이 세계가 왜 있는가라는 걸 다루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세계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다룬다. 근데 우리가 이 세계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딱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두 가지 관점인데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순례를 왔다는 관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나은 존재가 되어서 뭐 돌아가든지 끝나든지 한다는 관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유배 왔다는 관점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뭐 배우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지옥 같은 곳에 왔다는 거지. 인생은 고통 그쪽이군요. 그렇죠. 이쪽이지. 그래서 빨리 뭐 이걸 해결하려면 해탈을 하거나 끊어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생각해 볼 점이 됐어요. 어느 쪽인 것 같으신가요? 저는 순례로 하고 싶네요. 아 진짜? 굳이 지금 살고 있는데 유배라고 생각하면 좀 힘드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저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도 순례라고 하고 사는 편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걸 말씀하신 이종영님은 본인은 유배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훨씬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셨고 저희보다는 네. 생각이 좀 깊으실 테니까 네. 이분은 요새 이제 천착하고 있는 문제가 그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가 유배지인데 유배지에서 어떤 성스러움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존재가 어떤 최선이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 다음 책이 이제 유배지에서 성스러움이 가능할까라는 책을 쓰고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걸 보면서 이제 책들 추천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본인 책이니까 추천하신 건 아니지만 네. 책들 추천 중에 이제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 다 적어놨어요. 다 적어놓고 다 조금씩 읽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보문고 같은 데 들어가면 미리 보기로 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보면서 약간씩 내가 기대했던 건 아닌데 뭐 하는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못 살아남았는데 요거 하나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요거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유는 미리 보기를 못 봤어. 미리 보기가 없더라고. 이 책 미리 보기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공공님 또 인상적인 분 누구 계셨나요? 저는 그 김주한 교수님이라고 연대 언론홍보 영상학부 교수님인데 네네.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 두 개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민족주의를 우리가 잘못 번역해서 알고 있는 거다.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와 종족주의는 다르다. 이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완전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민족주의라고 하면 우리 뭐 한민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잘 살아보자가 아니고 되게 다양한 민족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민족들이나 종족이라고 우리 표현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하나로 사는 게 민족주의고 그것과 종족주의는 다르다. 저는 가끔 그런 거 불편할 때 있거든요. 그 우리 한민족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민족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또 꼭 우리나라로 한정하지 않아도 지구 전체적인 세계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도 하나의 종족일 뿐인데 우리만 특별한가 같은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끼리 모이는 게 정당한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저는 답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죠. 진짜 인상적인 지식이었는데 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내셔널리즘의 번역인데 네네. 내셔널리즘 하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로 모인다는 거지. 미국처럼 종족이나 사상이나 이런 거 말고 미국의 시민이 됐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국가로 모이게 되는 건데 근데 그 내셔널리즘이 가능하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은 대중매체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없었으면 결국 종족끼리 있었을 거고 네. 그 종족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게 모든 이제 역사나 사상들이 그렇지만 다 좋은 점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종족들이 하나의 국가로 모여서 다양하게 잘 살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세계 1차 대전이 났다는 얘기까지 하시는 거죠. 그쵸. 세계 1차 대전은 국가들의 이제 부딪힘인데 그 국가의 성립이 가능하게 했던 거는 매스미디어였고
만약에 그 매스미디어가 국가를 하나로 뭉치게 하지 않았으면 세계대전이 일어나지는 않고 국지전 정도 있었겠지. 국지전 정도, 종족끼리의 작은 국지전 정도만 있었을 건데 하나의 가치로 모인 국가들이 엄청 큰 국가들이 부딪힐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런 거 우리가 모르던 거니까 알게 되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저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또 되게 인상적이고 생활에 딱 와닿았던 얘기가 뭐냐면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소셜 미디어에서 말하는 소통이나 공유가 오히려 끼리끼리 문화를 강화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여기에서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글쎄요. 풍성해지고 확장되는 것이 꼭 좋은 건지 그게 어떤 뜻인지 그런 게 과연 가능할지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본 개념이 끼리끼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서너 명일 수도 있고 몇백만 명이 될 수도 있지만 끼리끼리가 인간의 원래 모습이죠. 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심해지는 건 문제겠지만 사람은 원래 어떤 그룹에 속하고 싶어하고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죠.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 트위터에서 되게 여러 사람 제가 정보든 아니면 생각이든 아니면 위트든 계속 듣고 싶은 사람들을 팔로잉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리스트에 이렇게 넣어놓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되게 좋은 글도 공유 많이 하고 그런데 가끔씩 보이는 생각이 정말 뭐지?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불편한데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지. 좋은 글도 있잖아. 그리고 나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만 보면 너무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계속 보면서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 글을 읽고 그분을 리스트에서 지웠어요. 그래. 근데 한 며칠 됐는데 마음이 너무 편해.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실생활에서 도움이 확 됐어요. 네. 뭐 정답은 없겠지만 사실 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실 좋은 사람만 보고 살기도 짧은 인생이다. 뭐 이런 느낌. 이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그 정해놓은 한도가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람만 보고 나랑 생각이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살자. 대신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잊지는 말자. 그리고 내 생각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뭐 믿고 있는 가치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본다기보다 가끔씩 다른 얘기들을 들으면서 채워가면 그 정도가 제일 편안한 삶이 아닐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저도 들어요. 완전 동의하고 방금 그 김조한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네. 토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답답해할 때가 있다. 네. 왜냐하면 토론하면 결론이 안 나니까. 그렇죠. 너는 A, 나는 B를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반합으로 C라는 결론을 도출할 거냐. 보통 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아니지. 안 끝까지 되지. 너는 A고 나는 B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냥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다. 나는 B지만 A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네라는 걸 일단 알고 그리고 A라는 주장이 생각보다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일리가 있네? 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게 토론의 의미지 그걸 꼭 어떻게 융합해서 결론을 내는 게 토론의 의미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런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다시 보기로 차이나는 클래스 오랜만에 봤거든요. 거기에 네. 1주년 됐을 때 유시민 작가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한창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 네. 이런 걸로 논쟁이 붙었을 때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그게 사기다 이런 입장이고 그쵸. 근데 가져온 글들 중에 유시민 작가가 그때 정대승 교수랑 같이 네. 토론했던 거를 보고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는 글을 가져왔는데 자기가 볼 때 이 글은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글 중에 가장 좋은 글이다. 가장 쉬운 언어로 쓰였고 뭐 그 반대하는 사람이 논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자기 논 거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글은 충분히 대화할 만한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의견의 맞고 틀림을 떠나서 그런 태도가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좋죠. 그게 자기 태도랑 어쩌면 자아가 그만큼 약간 잘 구축돼 있고 튼튼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자아가 부실하면 보통 자기 의견에 대한 반대를 자기 자아에 대한 반대로 많이 받아들여. 그래서 토론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말한 요 사소한 의견 하나가 부정당하면 내 전체가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너무 연결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러지 않는 태도가 되게 건강한 태도인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문화적으로 훈련도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네 의견이 부정당했다고 네가 별로인 사람은 아니야. 그거랑 저는 상관없어. 뭐 이런 거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의견을 부정하면서 메시지를 부정하면서 메신저를 같이 부정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물론 있어요. 인신공격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너는 참 바보 같구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꼭 있어. 그러면 안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둘 다 좀 교육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학창 시절부터 의견이랑 자신을 분리하는 것부터 의견이랑 타인을 분리하는 것까지 다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건 좀 거창한 얘기지만 저는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건 기본적인 교양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교양이 뭐랄까 얼마나 대단한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조율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거는 저는 그 표현이 마땅한 게 안 떠오르는데 교양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적어도 성인 대 성인으로 건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교양은 서로 있어야 되지 않는가 맞아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김주환 교수님이 움베르토 에코 밑에서 기호학을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쩌는 것 같아. 움베르토 에코라니. 지도 교수가 움베르토 에코였는데 1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느낌. 세상에 엄청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신기한 게 그런 거 있었어요. 이거는 그 선거 출구조사 이런 거 얘기할 때 얘기 나왔던 거긴 한데 다른 쪽으로 생각해도 사람이 보통 자기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명료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의견이 되게 명료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그걸 입 밖으로 내거나 표현할 때 그게 결정화된다, 크리스탈라이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법정에서도 많이 있는 얘기지만 유도신문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 받는 사람이 대답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결정이 되고 그럼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때서야 결정화가 된 건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인 줄 안다는 거지. 근데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모호하게 생각을 갖고 있었던 어떻게 해야지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현하고 말하고 생각한 걸 이제 적어 놓을 때 실제화가 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같은 그 동기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어. 그래서 네가 뭐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될 거야. 시크릿 같은 느낌이 아니고 방금 얘기한 그런 느낌으로 네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하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 친구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요. 잘 지내실 것 같네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면. 시민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저희 하고 싶은 얘기들은 너무 많지만 그렇죠. 네. 그걸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여기서 이메일로 그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 질문이 그 중복되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답을 해보면 어떨까. 아하. 그래서 제가 샤샤님한테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평소에 어떤 책들을 어떤 식으로 찾아보세요? 일단 누군가가 제가 무슨 책을 읽는지 궁금해했다는 얘기겠죠? 제가 궁금했죠. 궁금하시구나. 저는 원래는 가장 많이 추천받는 데가 의외로 트위터였던 것 같아요.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좋게 읽었다는 책들이 꽤 성공률이 높았어요. 나도 읽어본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았고 저번에 했던 오늘은 일단 나한테 잘합시다 또 트위터에서 봤던 책이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는데 요즘은 제가 트위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트위터 다음에 뭐가 있나 봤더니 저 서점에 가는 거 인스타 인스타는 진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맞아요. 어렵죠. 더. 이래서 9세대인 건가 봐. 나는 말을 아끼는 걸로. 서점 가는 거 되게 좋아해서 서점 가가지고 근데 베스트셀러 영역은 그냥 보기는 하는데 재밌게 보긴 하는데 거기서 뭘 집어들지는 않는 것 같고 보통 이제 많이 가는 게 소설이나 에세이 영역 한번 가보고 인문 사회 한번 가보고 과학 쪽 한번 가보고 이런 식으로 봐서 거기서 보통 평대라고 하죠. 네, 맞아요. 평대에서 많이 집어드는 것 같아요. 그럼 평대 광고라는 책을 많이 사시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거 많이 하고 요즘 또 하나 루트가 있다면 그런 거 있어요. 리디북스에 들어가서 이벤트 하는 책들을 봅니다. 이벤트 하는 책들 중에 나름 괜찮은 것들이 있어서 이벤트 중에 제일 많은 그 사람들의 지갑을 털었던 이벤트가 50년대요. 10년대였는데 그런 없어지죠. 없어진대요? 네, 50년대요. 10년대가 다 없어지고 진짜? 아마 5월 1일부터였던 것 같은데 날짜는 정확하지 않고요. 그래서 대여는 최대 90일까지만 되게. 법적으로 법이 바뀐 건 아니고 그
업체라고 말하니까 되게 그러네요. 그런 회사들끼리 모여서 출판계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논의를 거친 다음에 모든 곳에서 그렇구나. 10년대, 50년대를 없애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마 최후의 10년대요. 막 이런 식으로 몰아서 막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여러분들 늦었어요. 그렇구나. 난 아직 안 늦었다. 그렇지 않아도 요새 막 네. 은하용전사 이런 거 다시 막 하죠. 대여로 막 확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또 하지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였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늦었어요. 네. 네, 저도 주로 SNS에서 정보를 얻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SNS에서 정보를 얻는다라는 거는 내가 아는 사람한테서 듣고 사랑 약간 비슷한 느낌? 그렇죠. 확장된 느낌.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교류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고 내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을 저는 일단 다 적어놔요. 일단 다 모아놓고 그 중에 이제 가끔씩 생각나면 사거나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거나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죠. 근데 아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랑 그냥 취향이 비슷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읽었던 책이 나의 지평을 확장해 주는데 되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도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완전히 똑같은 책만 보진 않을 거예요. 그 사람도 맞아요. 나의 영역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고른 책일 거라는 거지. 그럼 그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책을 SNS에서 소개하거나 추천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자기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요. 그 책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책을 추천하면 자기 평판이 깎이는 거라서 그렇죠. 그런 책들은 오히려 더 좀 신뢰할 만한 좋은 물론 방법인 것 같아요.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트위터에서 성공률이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책들을 적어놓은 게 너무 많아서 못 쫓아가요. 사람들이 책 추천을 너무 많이 해. 맞아. 근데 어떤 분인지 기억 안 나는데 이 책에 그런 것도 있어요. 책을 많이 읽으려면 일단 많이 사야 된다는 맞아요. 얘기도 있어요. 3-4권 사면 한 권은 읽게 된다고. 그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예전에 김영하 작가님이 하신 적 있죠. 책은 내가 산 것 중에 읽는 거라고. 맞아. 그때 그 알쓸신잡인가 맞아요. 방송에서 거기서 얘기하신 적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네. 근래 들어서 어떤 취향의 변화가 있나요? 근래 들어 이쪽 그러니까 뭐 대학생 시절에 읽었던 거랑은 차이가 좀 있죠. 근데 대학생과 근래는 너무 멀지 않나요? 이봐요. 제가 졸업한 지 한 3달 뭐 취향이 그때랑 이제 비교하자면 그런 건 있어요. 약간 감정을 건드리는 문학을 읽기는 좀 버거워진 느낌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런 뭐 딱 집어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공지영 씨의 문학들을 읽기가 약간 버거워진 느낌이 있어요. 그때는 되게 와닿는 책들이었고 치열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보다는 조금 다른 쪽을 읽고 싶은 느낌이 좀 들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약간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내 감정은 힘들다. 뭘 굳이 여기서 더 내가 근데 그럴 수 있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놀이기구를 못 하거든요. 네. 놀이기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도 내 삶은 충분히 익사이팅하다. 뭘 여기서 더 익사이팅한 걸 내가 더 하겠어. 그래.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공공님은 뭐 변화가 좀 있나요? 저는 소설이나 에세이를 좀 더 읽어야겠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읽는 책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저는 일이나 생산성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류의 책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러다 가끔 좋은 에세이를 보면 너무 좋거든요. 좋은 에세이는 진짜 좋죠. 저는 오히려 소설보다 에세이가 더 좋은데. 맞아. 근데 좋은 에세이 찾기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에세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건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설가가 쓴 에세이는 좋은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런 확률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 박완서 작가님이 쓰신 에세이 보고 되게 충격받은 적이 있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충격이라고 하긴 그렇구나. 하여튼 너무 좋았던 적이 있어요. 역시 그런 것도 있고 전 지난 시간에 했던 일단 나한테 잘합시다. 일단 오늘은 나한테 잘합시다. 그 책도 너무 좋았고. 근데 에세이가 진짜 이게 삐끗 잘못하면 일기거든요. 맞아요. 그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남이 써놓은 일기 보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일기도 예술적으로 쓰는 분들이 계시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자, 빼놓지 않고 보는 작가의 책이 있다면? 저는
이 질문 받고 한번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네. 옹지영? 아닙니다. 네. 말했듯이 요새는 잘 못 봐요. 잘 못 보고 아무래도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박민규 작가인 것 같아요. 요즘에 신작이 나왔죠. 요즘 신작이 나왔죠. 아직 보지 않았는데 네. 그 아무래도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의 인상이 제일 강해서 그런 것 같고 참고로 이 작품은 표절 인정을 그쵸. 하셨어요. 작가님 표절 인정을 하셨고 여러 작품을 인정하시지 않았나요? 이거랑 하나 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 작품. 죽은 왕년을 위한 파봤는가? 그것도 표절 인정하셨어요?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 작품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네. 표절 인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아주 막 떳떳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본인도 인정하신 거라서. 근데 어쨌든 그냥 제가 그 책을 보고 이제 느낀 느낌이 너무 통쾌하고 그게 어쩌면 내가 지향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살게 될 삶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무책임한 부분이 되게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꿈꿀 수는 있는 거잖아, 사람이. 그치. 내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랑은 되게 닮아 있는 것 같아서 되게 통쾌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작가 되게 좋다. 이런 얘기 생각을 하면서 그분 책들은 책장에 많이 꽂혀 있어요. 카스테라부터 시작해서 뭐 더블까지 되게 많이 꽂혀 있고 뭐 그 버피과의 대화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작가의 책을 빼놓지 않고 보느냐 하면 그렇진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작주의자는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저는 작품이 작가보다 훨씬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써낸 작품은 완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작가의 모든 작품을 다 찾아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작가의 좋은 작품이 있었으면 이 작품 되게 좋고 이 작가 되게 괜찮은 작가다라고 생각하는 것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공호님 어떠신가요? 저는 작가이고 저자인데 소설가는 아니고요. 세스 고딘이라고. 보랏빛 쏘가온다.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은 마케팅 전문가예요. 네네네. 근데 뭘 어떻게 마케팅이라서 뭘 어떻게 마케팅하면 좋다 이렇다기보다 저는 이 사람의 글들은 사고의 전환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통찰력이 장난 아니시죠. 그런 게 있어서 전 이 사람 책을 거의 다 샀고 대부분 다 읽었고 그래서 이분의 책은 나올 때마다 계속 사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한 권을 고를 수 있나요? 저는 이제는 작은 것이 큰 것이다인가? 제목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책은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거 생각을 써놨다기보다 사례들을 되게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작은 변화로 뭔가를 이룬 사람들이거나 근데 이게 되게 큰 회사를 차렸다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신문 가판대에서 신문을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취미가 사탕인가 뭔가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거 만들 때 행복해. 그렇게 만들어서 신문을 살 때 하나씩 줘. 근데 사람들이 그 사탕 때문에 거기 가서 신문을 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 이건 하나의 예인데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약간 두껍게 있어요. 저는 이 책 좋고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짧게 들어있어서 생각날 때마다 아무데나 펴서 한 번씩 읽어보면 좀 이렇게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에세이를 읽어야 되는데 이제 자, 지금 읽고 있거나 최근에 인상 깊게 읽은 책 있으신가요? 저는 계속 읽고 있던 책이 있어요. 그 셸리 케이건 작가의 데스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 이분이 예일대였나 교수님 표지 본 것 같아요. 녹색의 뭐 녹색이었나? 강의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네. 그래서 예일대에서 했던 강의를 묶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철학 강의고 철학 강의인데 개론 수준이라서 되게 좀 얕게 다루는 강의인데 요거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 읽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나요? 이거 리디북스 이벤트에서 보고 대여로 50년 대여였나? 대여로 읽게 된 책이었죠. 저는 그 최근에 인상 깊게 읽은 책은 김보통 작가의 아직 불행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읽게 된 저의 계기는 김보통 작가 암환자 같은 만화는 못 봤는데 그 네컷 만화 네컷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상담해주는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는 몇 번 봤거든요. 저도 봤어요. 내 맘대로 상담소인가 뭐 그렇지 않나요? 뭐 그런 식의 만화였던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편이 그 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김보통 작가가 대응하는 게 뭐 어찌해야 된다가 아니고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
나는 만화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서 내가 다음에 만화를 그리면 꼭 당신의 이름으로 주인공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맞아요. 이분이 에세이를 쓰신 게 있다 그래서 읽어야지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읽게 됐죠. 에세이도 너무 좋았고 중간에 우울한 부분도 많고 좀 멋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랬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2개 정도 남았는데 네. 곁에 두고 오래 반복해서 보는 책이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해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없다고 하면서 또 하나 생각이 떠오른 게 이런 책이 있으면 삶이 더 풍요로울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굳이 그럴 것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같이 들었고. 그럴 수 있겠네요. 있으면 있는 대로 좋은 거고 없어도 그치. 뭐 굳이 있어야만 한다는 없는 거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 모든 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어쩌면 그 책에 매여 있을 수도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물론 책이 볼 때마다 새로운 관점을 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네요. 그런 건 없어요. 공곤이 있으신가요? 전 있습니다. 이야, 뭔가요? 저는 은하영웅 전설. 진짜? 그렇습니다. 그 정도 책이에요? 이 책이 어마어마한 인사이트를 준다기보다 아니, 어디서나 읽어도 어디나 읽어 내용을 다 아니까 어느 부분을 읽어도 재밌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어떤 부분은 뭔가 애절하거나 슬픈 부분이 있고 통쾌한 부분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들고 싶을 때 그걸 찾아 읽는 거야. 그리고 이게 책이 또 길어서 본편 10개, 외전 한 5개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골라볼 수 있는 것도 많고 그 주인공이 어디 붙잡혀 갔다가 부하들의 도움으로 탈출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읽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렇구나. 그런 기분이 들고 싶을 때 읽곤 합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저는 삼국지요. 집에 정권 다 꽂혀 있고 가끔 그렇구나. 뺏어 읽습니다. 네. 삼국지로 하는 걸로. 네. 있으면서. 있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가에 꽂힌 책 중에서 사람들이 알면 깜짝 놀랄 만한 책이 있을까요? 이 질문 받고 어제 가서 서가를 봤어요. 네. 서가를 봤는데 사실 제가 뭘 버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책도 근래 되게 많이 버렸어요. 사실. 네. 막 사실 좀 아까울 것 같은 책들도 과감하게 버리는 편이에요. 이전에 버렸던 것 중에 제일 아까웠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에디토리얼이라고. 김정은 교수가 쓴 거. 그거 되게 좋았는데 두고두고 에디톨로지. 에디톨로지 맞아요. 에디톨로지. 두고두고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버리고 나니까 서가에 책이 별로 없어서 의외의 별로 없겠다 싶었는데 보다가 굳이 꼽자면 이게 아닐까 하고 하나 본 게 있어요. 뭔가요? 뭐냐면 이상은 이상이었다라는 책이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조영남 씨가 쓴 책이거든요. 참고로 조영남 씨 이번에 2심에서 징역 4개월 구형받으셨던데. 그래요? 네. 뭐 하여튼 그 책이 있어요. 그거는 안 버리고 살아남았더라고요. 그게 그렇군요. 이상의 시를 조영남 님이 해석해 놓은 책인데 그냥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런 거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 그런 거 있어요. 저 그 아까 얘기했던 분 중에 이종영 님이 아니다. 박흥룡 만화가 님이 계신데 계시죠. 그분이 요새 읽고 있는 책이 그거였거든요. 김세윤이라는 신학자가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랑 복음이란 무엇인가 읽고 있다는데 이거 저희 집 책장에 있어요. 저 다 읽었고 김세윤 교수님 저작을 이거랑 뭐 인자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까지 3권을 읽었죠. 그래서 이게 책장에 있는 게 좀 신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의 책장에 있는 책 중에는 저도 한번 책장을 쭉 봤는데 그 로저 세빈이라는 분이 쓴 만화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만화의 역사? 제가 첫 직장을 그만둘 때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이유였겠지만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속였던 것 같아. 그래서 퇴직금 받는 걸로 책을 되게 많이 샀거든요. 안 읽었어요. 그때 산 책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지. 그렇구나. 근데 이 책이 놀라운 이유는 되게 크고 두껍고 가격이 45,000원이에요. 그리고 아직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저도 깜짝 놀라네요. 이런 책이 나한테 있구나. 그렇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저희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라는 책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책에 대한 총평? 한 번씩 해볼까요? 네. 저는 책 다 읽었을 때 약간 그런 느낌 들었어요. 주눅 드는 느낌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기 취향이 있는 사람이 되게 멋있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기 취향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현우 씨처럼 뭐 그런 느낌이죠. 현우 네. 씨는 하트 시그널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등장인물이고요. 네. 네. 그래서 다들 각자 자리에서 자기 취향을 가지고 되게 멋있게들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근데 멋있게 사는 게 그냥 멋있게 살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치열하게 살아야 멋있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얼마나들 치열하게 살고 있을까. 생존을 해내면서 멋있게 살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을까. 나는 고작 생존하는 거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주눅이 들었던 것 같고, 근데 주눅이 들면서도 이 책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는 구절들도 꽤 있어요. 누구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그림을 잘 그린다고 내가 그림을 안 그릴 이유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기억나요. 누군지 모르겠다. 기억이 나네요. 저는 적어놨는데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주눅이 약간 들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치열하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공호님 어떠셨나요?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런 식의 질문을 받았을 때 나의 생각을 이 정도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배우라든가 뭐 영화 감독, 뭐 작곡가 뭐 다 있는데 하나도 자기 생각이 허투루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맞아요. 그냥 피상적으로 그래요? 뭐 글쎄요. 뭐 이런 사람이 없고 자기 철학 되게 확고하고 자기 취향이 있고 막 이래서 멋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랑 그것을 나의 언어로 정리해서 내가 하는 일을 정리할 수 있는 건 완전히 다른 건데 완전히 다르죠. 그게 되는 분들이라서 좀 멋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저는 하나 아쉬웠던 거는 책을 그냥 재미로 읽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느낌도 있지. 재미로도 읽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어. 맞아. 그거 저도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책은 우리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서 우리의 무언가를 깨는 도끼고 좋은 얘기인데 우리는 그렇게만 책을 보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책을 생각해서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 것도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오락적인 면에서도 책은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책을 물어볼 때 되게 그럴싸하고 멋있는 책을 얘기하는 그런 묘한 느낌이 있죠. 이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은하영웅 전설이고 강풀 작가한테 누가 물어보면 강풀 작가는 항상 드래곤 라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책을 보는 사람 이야기도 좀 껴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이 책,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이제 샤샤님이 고르실 차례인데 어떤 책인가요? 제가 다음에 고를 책은 이제 공고님께서 소설이나 에세이를 좀 읽어야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아마 공고님 한번 읽으신 걸 거예요. 소설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정확히는 단편집이고요. SF 명예의 전당이라는 소설집을 골라왔습니다. SF 명예의 전당이면 외국 책입니다. 하인리랑 막 있는 그거 아닌가요? 하이니는 모르겠네요. 미국 SF 작가협회가 선정한 SF 작품들이고요. SF 작가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소설가들한테 투표를 받았어요. 이거 근데 되게 여러 권 아닌가요? 예, 4권까지, 4권까지 있는 거고 1권만 할 거예요. 1권만. 저 이거 리디북스에서 예전에 샀던 것 같아요. 4권까지 다 사셨나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전 4권까지 다 보고 싶긴 하던데 일단 1권만 샀어요. 그래서 1권의 부제는 전설의 밤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고요. 회원들이 투표로 선정한 13작품이 들어있고 놀랍게도 1965년 이전 작품들만 들어있어요. 갑자기 생각났다. 저 이거 단편 중에 앞에 2개인가 읽었어요. 그래요. 그렇죠.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 저한테 얘기해 주신 적이 있고 저도 그래서 요거를 미리 보기로 한 편만 봤어요. 앞에 단편 한 편을 봤는데 이게 1965년 이전 작품이라고? 나도 그런 느낌이었어. 딱 그런 느낌이었어. 맞아요. 1965년이면 와 세상에. 맞아. 인터넷도 없던 시대. 사람의 상상력은 진짜 놀랍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던. 맞아요. 요걸로 다음 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책은 SF 명예의 전당 1권. 1권입니다. 자, 이제 슬슬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되게 좋았고 되게 길었네요. 되게 길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방송 시간이.
지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실 조금 아쉬워요. 근데 뭐 정말 너무 아쉽다 이런 게 아니라 책 소개를 제대로 했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드는 게 이 책에 정말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좋았던 부분들을 건드리기는 했던 것 같고 이런 좋은 부분들이 다른 사례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많으니까 한 번씩 사셔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저는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기 삶에 너무 매몰되는 것 같을 때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도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멋있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되게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책에 관해 이야기하는 뭐 방송이나 컨텐츠들이 있는데 어떤 컨텐츠는 그 책을 요약해서 설명해주는 컨텐츠가 있고 우리는 그냥 대충 우리 생각이랑 뭐 그쵸. 다른 얘기 막 하고 그렇죠. 책은 사서 보세요. 아 그래. 이런 느낌이라서 책은 좋으니까 사서 보세요. 네, 저희가 사서 보세요. 안 좋은 책 추천 안 합니다. 네. 안 좋으면 안 좋으니까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럼요. 네. 저도 이 책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전이나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 알 것 같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추천드리지만 한 번에 한두 명씩만 보세요. 예, 좋습니다. 내가 도전할 만한 어떤 사람을 보고 되게 인상을 받았어. 근데 그걸 한 10명, 20명 한 번에 보면 지쳐. 맞아요. 주눅 들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펴서 저는 안성기 배우님 편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 방송도 저는 뭐 항상 방송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끼리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샤샤님 생각 들으면서 책에 대한 얘기 나누는 건 항상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독자분들께 전해졌으면 좋겠다. 청자분들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책 읽을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샤샤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